위원님 인사하시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금투자에서 중국 담당하는 김경원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이제 뭐 저희 자주 뵀으니까 네. 저희가 까먹고 인사 안 해도 그냥 치고 들어오시고요. 아, 네네. 예. 치고 들어가기가 좀 예. 쉽진 않은데. 좀 말이 많으면 좀 조용히 하라고도 좀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최근에 우리 강 대표님이 막 흥분해가지고 약간 좀 포트가 있는 모양인데. 아, 포트 없어요. 네, 아이고, 홍콩 항생테크는 나 있지. 홍콩 항생제가 엄청 많지. 네, 퇴직금 걸려 있지 않으세요? 퇴직연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예. 막 이제 아니, 퇴직해도 기별도 안 됩니까? 가. 기별도 안 가. 기별도 아직도 안 가. 퇴직하면 안 돼요? 아니, 계속 안 돼요. 일해야 돼요? 지난번 나왔을 때 네. 얘기하셨었죠. 네. 그래서 저점 얘기 제가 드리고 네네. 예, 이게 좀 걱정하시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 예. 근데 좀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이 네. 정도 갖고는 택도 없어요. 그렇죠. 더 올라야 되는데. 네네. 연관이 아직도 반토막에서 반토막 났잖아요. 네. 반토막에서 반토막 났으니까. 예. 일단은 잠깐만요. 지금 나 급하니까 급한 사람들 네, 물어볼게요. 네. 일단은 오른 이유가 뭡니까? 많이 빠졌으니까 오른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를 논하는 단계는 아니었던 것 같고 3월 달에 이제 저희가 많이 빠진 원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저희 애널리스트들 항상 지나고 나서 핑계지만 이번엔 특히나 3월 달에 좀 제가 이제 뭐 소위 말해 현타 온다고 그러죠. 굉장히 좀 많이 이제 투자를 당연히 더 힘드셨겠지만 저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그런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미중 간의 금융 디커플링이 발생하면 어떨지에 대한 맛보기였다고 좀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침공 이후에 마치 홍콩이 러시아도 아닌데 러시아랑 유사하게 그렇게 이제 괴멸식으로 빠졌잖아요. 사실 작년에도 이미 한 번 빠진 베이스에서 1, 2월에 뭐 물론 미중 금리 차가 축소가 되고 뭐 어떤 경기가 둔화되고 락다운 이슈가 있고 홍콩이 뭐 유로 자금이 많고 해도 기본적으로는 본토 증시 포함해서 외국인들 이탈이 많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장표는 오늘 많이 보여드릴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이제 준비한 장표를 잠깐 보여드리면은 외국인들이 이제 이탈했다는 그림을 좀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국 시장의 경우 홍콩 시장은 조금 외부로 노출이 돼 있기는 한데 보시는 그림 보시면 이거는 위에는 본토의 주식시장으로 들어온 연도별로 외국인 자금이 1월부터 12월까지 추이고요. 밑에는 이제 채권입니다. 제가 놀란 건 이제 사실 채권이에요. 2월 달에 중국이 그 채권 시장에서도 돈이 많이 빠졌는데 네. 보통 중국은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그래도 홍콩 대비해서는 본토는 그 순매수 날짜가 훨씬 더 많고 기본적으로 70-80% 정도는 순매수를 유지했는데 이번 3월 달에는 본토 홍콩 가리지 않고 외국인들이 이탈했다. 그리고 특히 채권의 경우는 2월 수치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땐 3월 수치도 다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은데 2017년에 중국이 채권퉁이라고 후강퉁과 유사한 주식이 아니라 채권 쪽에서 이제 네, 외국인 맞아요. 개방하는 조치가 채권퉁인데 국채나 지방채 이런 것들 매수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많이 매수했었죠. 근데 이제 이번에 유출 금액이 개방한 이래 가장 많은 규모가 이탈을 했습니다. 제가 채권 운영하는 외국인 매니저라면 중국물을 왜 팔았을까 생각을 하면 사실 네. 채권의 경우는 이유가 많죠. 왜냐하면 미중 금리차 축소가 되면서 네. 기본적으로 차익 실현 욕구가 있었을 거고 위안화 환율이 1년 반 이상 강세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뭐 겸사겸사 좀 줄였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올해가 정확히 무역 전쟁 4주년인데 올해도 사실 2018년처럼 지금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그리고 러시아 제재 이후에 마치 이제 중국이 다음 타겟일 것처럼 그리고 ADR 같은 상패 논란이 있었던 논란 이후에 홍콩이 엄청나게 빠지고 본토까지도 빠지는 걸 보면서 향후 이제 체제나 정책에 대한 이질감을 이제 한 2년 정도 누적해서 이제 느낀 외국인들 입장에서 한 번 더 이제 중국을 포기하게 되는 계기가 3월 달에 외국인이 주식, 채권, 홍콩 본토 가리지 않고 빠져나간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그러면 왜 오르고 있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당연히 3월 16일에 있었던 류호 부총리가 했던 조치들이 먹혔기 때문에 일부 이제 오르고 있는 건데 왜 이런 조치들을 지금 내놓고 있는지를 좀 곱씹어 보고 해결이 좀 되는지를 확인해야 저희가 이게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제가 이제 좀 빌드업이 길었고요. 제가 다음 페이지 조금 장표를 좀 띄워놨는데 요게 이제 3월 16일이 홍콩도 그렇고 본토도 그렇고 이제 나름 저점을 형성을 한 계기죠. 그러니까 3월 달이 전반부는 정말 지옥 같았고 제가 이제 뭐 사과 드리고 뭐 나와서 막 자괴감에 빠졌고 막 울고 들어갔는데 네. 3월 16일 이후부터 꾸준히 지금 하단을 형성을 하면서 저희 저점 예상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굳어지고 있는데 5가지 얘기를 했어요. 아시는 대로 류호 부총리는 금융당국의 이제 최대 권위자고 사실상 뭐 끝발로 보면은 뭐 시진핑 친구니까 가장 유력한 인사죠. 이분이 긴급회의를 열어서
5가지 조치를 얘기를 합니다. 뭐 여기에는 아주 짧은 단기간의 얘기도 있어요. 예를 들면 통화정책 관련해서는 2월달 대출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늘리겠다. 부동산은 헝다그룹 이슈 이후에 신용 위험에 대해서 걱정들을 하시는데 부동산 하단을 지켜보겠다. 그리고 이제 오늘 황생테크가 하루에 막 4, 5%씩 막 무슨 저희 코스닥 개별 종목이나 된 것처럼 지수가 움직이는 이슈가 결국에는 ADR 상패 문제에 대해서 중국과 미국의 당국자들이 합의안을 도출하는 거에 대한 얘기가 이제 중요할 텐데 3월 16일에 유 부총리가 양국이 나름대로는 합의점을 좀 찾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ADR 얘기를 좀 했죠. 그리고 자본시장 투자 심리 얘기를 좀 했었고 홍콩 금융시장 본질적으로 뭐 심지어 제가 기관이 고객님을 만나더라도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홍콩 그냥 버리는 거 아니냐. 분위기가 본토 시장 그랬죠. 키우려고. 그러니까 홍콩 예. 시장 거의 냅두는 거 아니냐. 물론 발행 시장을 안 보셔서 그렇지 유통 시장만 보면 기본적으로 개입도 안 하고 홍콩 시장 어쩔 거냐. 이런 이제 질의에 대해서 류호 부총리가 조목조목 나름대로는 넘버 2에 거의 준하는 사람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시장 투자 심리가 바닥은 찍었죠. 그럼 이 5가지가 당장에 실현될 수 있는 거냐를 저희가 또 지켜봐야 될 거고 하나하나 좀 상황을 살펴보면 지금 오르고 있는 것들은 지금 보시는 그림의 3번째 줄에 있는 당연히 중국 ADR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안이 도출될 거라는 기대감이 주말에 생긴 거죠. 그러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 날 뉴스가 아마 돌았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주말에 이제 중국 당국이 미중 간의 이 ADR 문제는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짧게 말씀드리면 본인들이 조금 양보하는 측면에서 미중 간의 그 회계 감리를 받는 거에 대해서 한 290개 정도 되는 중국 ADR 기업들이 지금은 약간의 특혜처럼 중국 당국에게 이제 그런 기밀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본적인 회계 감리 정보를 먼저 검열을 받고 미국에 제출을 하게 되는 형태였었는데 이제 SEC나 PCAOB 이런 쪽 미국 쪽에서 이제 사실상 이제 금융 규제나 이런 측면에서 더 이상 특혜는 없다라고 하면서 이 ADR 이슈가 불거진 거고 근원적인 해결안은 아닌데 중국 애들 스타일로 봤을 때는 주말에 나온 이 관련된 규정 어떤 수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중국이 회계 감리를 먼저 하지 않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는 기업들은 미국과 상의해서 하겠다라는 얘기 자체가 상당히 조금 고무적인 부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미국 지금 개장 전에도 중국 ADR들은 오늘도 아마 급등이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요 5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냐면, 올해 중간선거 11월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무역 규제가 됐건 그 어떤 금융 제재가 됐건 그리고 테크 쪽의 제재가 됐건 분명히 하반기에 러시아 이슈가 좀 잠잠해지면 다음 단계는 당연히 중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누구나 생각하실 수 있는 거고, 제가 볼 때 그 중국 당국 입장에서 이 5가지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을 하면서 해결을 먼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는 앞서 보여드린 외국인의 이탈 자체가 썩 믿을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고, 기본적으로 정책 신뢰도를 먼저 사전에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거라도 좀 구축을 시켜놔야지만 향후 이게 대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좀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 조치들이 2분기에 실현이 지금 하나씩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부동산도 그렇고 이제 다음 주에 나올 중국의 대출 데이터도 보시면 2월 이후에 반등을 할 거고 ADR도 지금 해결을 나름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근원적인 것들은 아니지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체제에 대한 이질감이나 최근에 뭐 공동부유 정책에 대한 이질감을 조금 차치하더라도 요런 정도의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신뢰도를 조금 가져가기 위해서라면 중국 당국의 노력을 조금 바이해 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된 측면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중국에서 네. 전향적인 조치를 한 것은 외국인들의 채권 시장에서조차도 매도하고 탈출하는 탈출 러시를 보여줬기 때문에 거기에 자극받아서 안 움직일 수 없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조금 뭐 저희가 거창하게 말씀드리면 그 부분이 결론적으로는 도달을 거기 하는 거고, 대신 어느 나라든 신흥국에서 채권에서 자금을 이탈했을 것 같아요. 특히 중국처럼 팬데믹 때 금리 차로 인해서 상당히 외국인들이 생각보다는 다르게 주식보다 더 스테이블하게 안정적으로 중국의 채권을 샀었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 자체는 미국이 긴축하고 금리 올리는데 미중 금리 차가 뭐 굉장히 위험 수준까지도 축소되는 마당에 줄이고 싶은 마음 당연히 있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결국에 본질적인 원인은 저는 어쨌건 우리가 지금 2018년에 처음으로 무역 전쟁이라는 걸 목도를 했고 중국에선 역글로벌화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건 탈글로벌화 현상이 이제 가속화되면서 인플레이션도 구조적인 문제가 됐고
미중 간에 이제 금융 쪽에서도 자웅을 겨뤄야 되는 단계가 됐잖아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 정도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가지고 외국인들이 좀 불안해하고 있는 거는 안 해결할 수가 없는 건 확실한 것 같고 이 정도의 지금 상황에서 더 여기서 무너지고 신뢰도가 무너지고 외국인이 쉽게 이탈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하반기에 중간선거 앞두고 당하는 어떤 여러 가지 제재에 대해서는 막아낼 체력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하반기에 어떤 미국의 추가적인 금융 제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대응책들이 나온 거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신중한 낙관 속에서 이 해결 방안들 좀 보시면 되고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조금 머리에 뭘 좀 한 대 맞은 것 같다고 느낀 건 뭐냐면 2018년에도 사실 1월 달에 거의 고점일 정도로 11월까지 설마 했는데 결국에 관세 때리고 펀더멘탈 다 같이 망가지고 중국은 긴축까지 하면서 2018년에 PMI 같은 데이터 보시면은 수직 낙합니다. 중국도 그랬고 한국도 어려웠고 결국에 G20 때 이제 11월인가 10월에 합의하면서 시장이 조금 19년에 반등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미중 금융 간의 제재가 일어날 경우에는 사실상 외국인이 구조적으로 미국 및 러시아 혹은 중국 및 러시아 혹은 제3세계나 미국 편이 아닌 국가들에게서 이런 체제적으로 구조적으로 이탈한 문제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고포를 맛보기를 좀 보여줬고 중국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디커플링을 최대한 연장시키는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 장기전으로 가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력들이 분명히 이제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는 게 단기적인 생각인 거죠. 아니 사실 외국인들은 앞서 그 채권통 시행 이후에 외국인 본토 투자 금액 이런 거 보시면 채권 투자 금액 보시면 아직 그 보여주셨습니다만 사실 뭐 미중 무역 전쟁이 있었거나 뭐 어떤 상황에서라도 최근 1년간 흐름은 계속 순유입이었거든요. 네. 외국인들의 채권 매수는. 네네. 근데 정말 조금씩 빠지다가 많이 빠진 것도 아니고 갑자기 빵 하고 팔아버렸어요. 엄청나게 많은 양을. 네. 이거는 저희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땐 도망쳐. 네. 이거라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네네네. 만약에 아직 이제 3월 데이터 아직 안 나왔을 테니까 만약에 3월 달마저도 이렇게 매도하고 4월 달까지도 매도가 이어진다면 중국 시장이 조금 이거 그동안에 많이 들어가던 돈이 빠지니까 좀 수급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아라고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이거는 구조적인 거냐 사이클적인 거냐 어느 나라든 신흥국에서는 비껴나갈 수 없는 미국 긴축 때문에 더 부풀려진 거냐는 저희가 분리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3월 달에 저희가 데이터를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뭐 예단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미중 금리 차하고 중국 채권의 YOY로 이렇게 전년비 이 유입되는 규모를 그려보면 똑같습니다. 미중 금리차 축소될 때는 과거에도 기본적으로 채권의 양은 다르지만 항상 빠져나갔었고 그게 어느 정도 단계에서 미중 금리차 축소가 되면 후행해서 채권 자금은 머물렀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중국에서 하반기에 분명히 무역 제재, 테크 제재 또 금융 규제가 있을 텐데 금융 쪽에서 볼 때는 저는 오늘도 반등하겠습니다만 ADR의 경우는 못 믿어온 게 사실입니다. 아무리 양국이 여력을 해도 중국이 뭐 미국 쪽에서 목리를 부릴 수도 있는 거고요. 미국에게 공을 지금 넘긴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SEC나 PCAOB가 우리는 강개치 않고 그냥 엄하게 하겠다 이러면 끝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아무리 제가 돌려 생각을 해도 ADR은 계속적으로 오를 때 줄이는 게 맞다는 생각을 좀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 구조적으로 돈들이 정말 빠져나가느냐는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되는 게 중국이 84년부터 외국인 직접 투자를 받았어요. 달러 베이스로. FDI라는 걸 받기 시작을 해서 누적된 달러 베이스 자금이 3조 달러 정도 되고요. 그리고 중국이 홀드하고 있는 미국 국채 규모가 1조 달러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좀 빠져나갔습니다만 아주 누적되어 있는 채권과 주식 쪽의 포트폴리오성으로 외국인의 달러 베이스로 잡은 게 이것도 1조 달러. 1조 달러 중에 한 1점 몇 프로 정도 나간 걸 가지고 깊고 아주 임팩트 있게 단발성으로 나갔지만 이게 지속됐는지 여부는 공포감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지나고 보면 또 아닐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제가 이제 거창하게 미중 금융 디커플링의 맛배기라고 좀 선보이는 게 제가 꼭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번에 봤던 공포감이 뭐 4, 5년에 걸쳐서 나눠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같이 러시아 침공 이슈가 있었지만 단발성으로 깊게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게 조금 무역 전쟁하고는 좀 다른 기조로 갈 가능성이 있고 좀 더 박힌 돈들이 중국이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있는 국가거든요. 기본적으로 좀 행정적인 제재나 이런 것들을 좀 컨트롤할 수 있고 서로 간에 지금 쥐고 있는 금융 자본이 많기 때문에 금융 규제는 무역
규제처럼 그냥 관세 때리면 관세 때리고 화웨이처럼 만들어버릴 이슈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속단할 수는 없는 문제고 과도하게 비관도 할 수는 없지만 이번에 확실히 느꼈지만 본토에서조차도 돈을 언제든지 뺄 수 있다는 사례는 우리가 지금 어쨌건 저희가 분석하는 미중 간의 이런 시장이 특히 중국의 시장은 상당히 더 복잡한 거는 저희가 인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올해 분명히 하반기에 개선되는 건 말씀드릴 수 있지만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두 가지는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일단 기본적으로 ADR 문제는 본질적으로 해결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제재가 나온다면 ADR 쪽이 가능성이 높다 하나.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시간관계에서 그냥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반기는 다행히도 무역 전쟁까지 겹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졌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국이 뭘 할지 모르는데 기본적으로 무역은 배제하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중국에 관심 있으시면 최근에 중국이 미국 쪽에서 그러니까 USTR에서 관세를 인하해 줬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11월부터 사실은 제가 자료 써놓고 욕을 많이 먹은 게 3개월, 4개월 먼저 말을 좀 드린 건데 관세 배제할 것 같다. 즉 트럼프 임기 막판에 트럼프가 이제 합의하면서 관세를 배제를 좀 해줬어요. 3,800억 달러 관세 매긴 것 중에서 대략 한 18% 정도를 배제해 줬다가 그 시한이 다 끝나서 공이 바이든으로 넘어갔었는데 그 USTR 캐서린 타이 대표가 굉장히 강경해서 11월부터 조사를 했는데 다시 배제해줄 품목을 조사해 놓고 4개월 정도를 미룬 다음에 이번에 해줬거든요. 해줬다는 게 관세가 인하돼서 중국 수출이 증대가 되고 대만이나 한국 수출이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번에 이게 뭘 시사하냐면 미국이 하반기 중간 선거를 앞두고 나서도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그렇죠. 기본적으로 관세는 못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융제재 나올 수 있는 거는 ADR이 쉽고 테크 쪽에서는 당연히 제재 나올 수 있는 것들 좀 봐야겠습니다만 블랙리스트에 지정하는 게 유력하죠. 그래서 얼마 전에 뭐 중국의 우시앱텍 같은 바이오테크 기업들도 제재 대상 블랙리스트에 옮긴다라는 얘기만 나와도 주가가 굉장히 폭락을 홍콩에서 했었는데 이 두 가지 정도 이슈는 조금 금융이나 테크 쪽에서는 조금 예민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서 여진이 아직은 좀 남아 있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 어차피 이제 그 시장이 지금 그 이 안정화 조치 이후에 지금 오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조금 더 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뭐 3월 중순 이후에 상해 뭐 항생 좀 오르긴 했지만 이게 차트 보면은 급락하다가 살짝 숨 돌린 정도지. 네. 아직 뭐 이렇게 완전히 안정감을 찾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지금 다행히 연말에 그 무역 분쟁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를 안 해도 되겠다. 네. 미국 인플레이션 압력이 심하니까. 네. 근데 그거 말고도 지금 악재들이 좀 여전히 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사실 몇 주 동안 계속 제가 여쭤봤던 이슈이기도 한데 올해 성장을 5.5% 맞추겠다고 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지금 상해가 좀 더 최근에 그 코로나 확진자가 더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게 의지를 가지고 숫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정도인지 여전히 아니면 이것도 이제 정부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성장률 이 방어하기도 쉽진 않은 환경인지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 락다운 이슈나 이 코로나 이슈는 2분기까지도 경영량은 자명한 것 같고요. 네. 3월부터 영향이 들어온 거고 그 락다운 얘기에 앞서서 상반기에 중국이 경기 바닥을 찍고 이제 반등을 시키려고 할 때 숙제가 두 가지인 거는 락다운하고 부동산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는 제가 뒤에 말씀드리고 앞단에서 지금 홍콩이 요만큼 바닥에서 지금 뭐 정말 그 골이 엄청나게 파여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1, 2월 달에도 계속 비중 확대 콜을 들이면서 욕을 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3월 달에 이 정도의 이슈가 생기는 걸 저희가 예측을 못했던 부분은 있는데 기본적으로 올해 미중 간의 사이클이 다르게 간다는 신뢰는 있으셔야 저희가 올라간다는 부분에 대한 신뢰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2018년은 중국이 긴축을 했어요. 네. 그 트럼프가 때렸죠. 그리고 미국은 오히려 경기가 하반기에 빠졌고 중국은 1월부터 계속 빠졌습니다. 올해 중국이 물론 락다운과 부동산 이슈가 있는데 정책적인 대응을 통해서 과연 하반기에 더 내려갈 거냐 혹은 올라갈 거냐에 대해서 이제 신뢰를 하는 부분인데 좀 늦어지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하반기가 상반기보다는 높을 걸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무역 제재가 아니라면 올해 중국은 내수 부양을 충분히 해서 효과는 하반기에 나오더라도 기본적으로 지금이 저점이라고 경기나 실적은 생각하는 시각으로 접근하시면 지금 항생테크든 본토 증시든 기본적으로 빠진 것들은 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올해는 중국이 추가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여력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좀 늦어지더라도 위를 보고 있다는 부분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락다운하고 그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각각 말씀드리면 락다운의 경우는 이번 주,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청명절 연휴 때문에 오늘 내일 쉬게 되는데 상하이시하고 지린성 두 군데서만 지금 많이 나오거든요. 오늘도 13,000명 정도 나왔는데 전국적으로. 근데 사실 많이 나온 지역은 상하이가 거의 9,000명, 지린성이 2,000명 정도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개 지역을 일단 잡으면 이번 N차 확산에 제가 몇 차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5차 정도 확산으로 얘기를 하던데 5차 확산의 정점을 찍을 수 있는 거죠, 1차적으로. 근데 이게 아마 이제 계속 반복될 거고 상하이시는 최근에 의료진도 급하고 이런 거 봤을 때 상황이 녹록진 않고요. 2,500만 명 정도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며칠 동안은 계속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로 치면 강북과 강남식으로 2부제로 나눠서 4일, 4일, 8일만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거는 지키기 어려워진 상황이고 아마도 다음 주 정도면 대략 이번에 달라진 자기네들 표현대로 유연한 봉쇄 전략이 달라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포기할지 아닐지가 결론이 날 것 같아서 제가 아직은 상하이 쪽의 이슈가 완전히 결론이 난 건 아니지만 상하이가 만약에 짧고 굵게 봉쇄가 최대한 그래도 2주 정도에 끝난다 그러면 희망이 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보는 눈높이가 10,000명씩 나오더라도 우리는 경기 영향 때문에 과거와는 다르게 봉쇄하겠어라고 가는 거고요. 사실 불과 2주 전만 해도 심천은 성공적이었어요. 6일 정도 짧고 굵게 락다운 해놓고 지금은 완전히 정상화됐거든요. 그러니까 상하이시 하나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상하이시의 상징성도 있고 상하이시에 대한 그 봉쇄와 락다운 조치가 짧고 굵게 끝나고 몇천 명이 남았더라도 부분적으로 구두를 이제 지역별로 풀어주면은 그러면 우리 공급망 인플레 걱정이나 내수 걱정을 조금 덜 하셔도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지금 의심하시는 대로 우리나라처럼 어느 정도 다 알아야 끝난다. 근데 알아야 끝나는 걸 못하겠다 그러면 이게 지리멸렬하게 그러니까. 늘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네. 계속 반복될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조금 1, 2주 정도 안에 결론을 더 내실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은 2분기에 성장률을 많이 까고 있거든요. 제가 이미 추정치 자체를 많이 까고 있는데 아마 1분기하고 2분기가 그냥 비슷한 수준 성장률 정도가 나오는 정도로 저는 감안하고 있어요. 원래는 보던 시각이 1분기부터 계단 형태로 4분기까지 올라가는 게 올해 제 성장 예측이었는데 아쉽지만 2분기는 잘해야 횡보 정도니까 추가적인 부양책을 감안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경기가 더 내려가기보다는 일단은 2분기에 좀 횡보시키는 게 하나고요. 저기 락다운과 관련해서 네. 가장 그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결국은 공장 가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네.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공장 중에서도 역시나 제일 중요한 공장을 따져보자면 폭스콘이고 또 하나는 그 테슬라 공장인데 테슬라 공장이 지금 일주일째 쉴 것이다. 쉬고 있죠. 네, 근데 네. 이번 주까지도 쉴 것이다. 네. 라는 뉴스를 우리 김경환 애널리스트께서 타전해 주셨어요. 네네네. 저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두 가지죠. 일단 공장 쉬는 거 하나하고 항구들은 물류가 제대로 돌아갈 것이냐. 근데 만약에 여기서 저는 이 글로벌 리크 문제라고 보는데 당장 테슬라만 해도 만약에 일주일만 생산을 안 하면 하루에 16,000대씩 빠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일주일에 16,000대. 그래서 만약에 한 3주 쉬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테슬라 2분기 날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하이 공장이 생산량이 제일 많거든요. 그러면은 1분기에 지금 오늘 저녁에 봐야 되겠습니다만 31만 대 했다고 지난 4, 4분기 29만 9천 대에서 거의 30만 대였는데 겨우 1만 대 늘었는데 이게 웬일이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또 상하이 저희 테슬라 공장은 쉬면 2분기에도 못 맞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야 이거 글로벌 공급 적체의 상징화가 되고 또 하나 물류까지 맡기면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뭐 몇 명이냐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엔 지금부터는 사람 무조건 늘어나는 거고 어쩔 수 없고 우리가 당해 보니까 그러면은 공장 가동률을 멈출 것이냐 열어줄 것이냐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일주일 안에 확정된다? 아니면 더 기다려 봐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게 28일부터 얘네가 4일씩 제가 강북 강남으로 예를 들었지만 그 중국의 황포강이 흐르니까 상하이시가 그래서 포서 포동으로 나눠서 지금 알고 말씀하신 테슬라의 경우에는 이제 푸동 신구 쪽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2부제에서 전반부에 먼저 락다운을 시작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반부 했던 쪽이 빨리 끝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는 4월 5일까지는
전반부에 했던 그 테슬라가 포함된 푸동 지역이나 이런 쪽 지역이 4일 안에 깔끔하게 안 났기 때문에 지금 더 연장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부제 나머지 쪽의 애들이 4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상태에서는 상하이가 완전히 꺼진 상태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전수조사조차도 하고 연휴에 겸사겸사 지금 하는 거고 4월 5일이 원래 1, 2부제를 각각 4일씩 해서 8일차가 되는 때 다 끝나겠다고 한 건데 그게 지금 어려워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아마 제 생각에는 이번 주말까지는 연장이 되는데 앞서서 이미 28일부터 2부제 첫 번째 했던 쪽이 테슬라 쪽이라고 가정을 하면 좀 더 빨리 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늦어도 다음 주 초면은 대략적으로 결론은 날 것 같아요. 네. 앞단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앞단한 그거까지 포함을 하면은 8일보다 예상보다 더 길어진 10일이 좀 넘는 거죠. 그럼 이거를 정말 치명적일 거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은 시장이 좀 하는 거지만 거기서 끝날 수도 있는 거죠. 네, 폭스콘처럼. 폭스콘 얘기 지금 더 안 나오잖아요. 물론 이제 차질은 있죠. 그걸 이제 나중에 실적 까보면 기본적으로 애플 판매 지장이 있었다 이런 얘기 나오겠지만 제가 경험상 작년 재작년에 이거 유연한 봉쇄가 아니고 그냥 다 꺼버리는 식의 봉쇄를 지역마다 했을 때도 보면은 한 달은 영향을 받는 게 주로 이제 모든 지표가 영향을 받지만 기본적으로 그 한 달 이상을 잘 안 가긴 해요. 예를 들면 생산, 건설, 그다음에 가동 이런 것들은 꾸준히 그렇게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 지역이 개별 한 지역이.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물론 이제 조금 굉장히 신중한 문제긴 한데 중국 정부가 그 기반 시설은 무지하게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뭐 이번 시안시에 12월에 있었던 3주 동안의 그 반도체 공장도 셧다운되고 이런 거 반도체는 또 특수한 영향이 더 있고 저는 조금 그거를 조금 작은 이슈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전체적인 판매나 생산 지장으로까지 보실 필요는 없지 않나. 물론 개별 기업이 일부 상해에 껴있기 때문에 그런 건 있는데 상하이가 이번에 실패한다고 해서 나머지 지역까지 모든 생산이나 이런 것들이 차질을 빚을 걸로 보기에는 저는 뭐 그 정도는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갖고는 있어요. 네. 사실 뭐 이 코로나 관련해서는 우리가 의지를 갖는다고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네. 그거는 약간 불확실 영역으로 놓고 보고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투자 포인트 중에 미국 대비 중국의 정책 여력이 많다. 저는 오히려 조금 더 그게 현실성 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 네. 근데 최근에 보면은 그 미국의 긴축도 예상보다는 좀 강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동안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고 긴축을 하는 그런 타이밍에서도 중국은 오히려 금리를 인하하는 모습이긴 했는데 네. 미국이 긴축을 더 이렇게 예상보다 세게 해버리면 중국도 원래는 완화할 수 있는 폭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었다고 한다면 그 완화할 수 있는 여지조차 사라져버리는 그런 부정적인 효과는 혹시 없나요? 뭐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근데 미국이 그 정도로 중국이 아예 숨통을 조일 정도로 작년에 긴축을 한 중국 입장에서 그리고 위안화 환율 이 정도로 안정적인 상황에서 그 정도 긴축을 할 거라는 생각을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 덜 갖고 있는 편이고요. 어차피 공급에 의한 인플레이션을 금리로 잡겠다는 거는 저는 쉽지는 않다고 보는 입장이고 중국이 뭐 통화정책도 3월 달에 보시면은 금리를 동결한 게 인민은행이 기본적으로 외국인 유출이 있어서 아마 좀 놀란 것도 있었을 거고 저는 재정으로 좀 돌릴 여력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통화정책 자체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집착을 좀 줄일 가능성이 있겠죠. 이거는 5월 달에 수동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제가 뭐 인민은행이 무조건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는 거짓말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 4월 달에 이제 4월이 됐으니까 4월 20일 날 중국이 기준금리를 이제 고시를 매달 하게 돼요. 그래서 중국 관심 있으시면 국내에서도 매달 15일하고 20일 날 중국 금리 동향 변화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장표를 잠깐 띄워놨는데 중국이 지금 집착하는 거는 최근에 들어서는 인프라 투자하고 텍스컷, 감세 정책을 집착을 하고 있고 하단에 보시는 이제 그림의 그림은 그 금리입니다. 중국이 지금 LPR 금리라는 걸 인하하고 있는데 1년물하고 5년물을 동시에 인하를 하는지 여부를 주목하셔야 되는데 제가 부동산 얘기를 깊게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지금 3월 이후에 중국에서 제일 주가가 좋은 게 뭐냐면 디벨로퍼 주가가 제일 좋아요. 헝다그룹 같은 부동산 애들 주가가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거는 업황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업황은 3월까지도 안 좋고요. 주택 거래나 분양 시장은 되게 냉각됐는데 그 디벨로퍼 관련된 리츠나 임대 보장성 주택이나 이런 걸 공급한다는 전략이나 또 채권 시장이 좋아요.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정부가 결국엔 살릴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아까 류호 부총리하고 그 멘트하고도 좀 거기 들어간 부동산 얘기라도 이제 일맥상통을 하는데 제가 좀 주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5년물 LPR 금리라는 걸 동시에 고시를 합니다. 매달 20일 날. 그때 LPR 금리가 5년 만기 이거는 주택 담보 대출에 연동되는 장기 금리거든요. 요거 인하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요번 달에. 네.
왜냐하면 부동산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정도 부동산 규제 완화 가지고는 락다운 이슈까지 감안을 한다면 내수를 끌어올리기가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희 예상보다 그 중국 부동산 주택 시장이나 이런 쪽이 안 좋기 때문에 설사 지금 부동산 주가 가는 거는 향후 있을 수 있는 헝다 같은 애들의 M&A나 구조조정에 대한 채권에 대한 저가 매수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지만 업황이 계속 안 좋으면 결국에 또 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시그널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아주 협소한 금리라도 10이든 20bp든 4월 20일 날 추가적으로 5년물 LPR 금리 인하하는지 한번 지켜보시고요. 제가 다음 방송 나올 때 아마 이거를 분석해 드릴 것 같긴 한데 저는 인하할 수 있다고 좀 판단을 좀 갖고 있고 인하하게 되면 조금 부동산에 대해서 더 강한 시그널로 인식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주제로 이렇게 네. 키워드를 주신 게 네네네. 전반적으로 좋게 보시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약간 특정 네. 섹터가 독식할 거다 이런 지금 네네네네. 전망을 해주시는 거죠? 제목이 저희가 그 아까 작가님하고 좀 오해가 있었던 게 제가 이제 중국의 수혜주가 독식이다 이런 식으로 제목이 됐는데 네. 인플레이션 수혜주들이 네. 어닝을 독식할 것 같다는 주제의 내용이었고요. 무슨 얘기냐면 작년에 중국이 2분기, 3분기까지 정도 놓고 보면 중국에서 작년에 이익을 제일 많이 독식한 거는 후방 산업이었고 원자재나 소재 쪽 산업이었었죠. 에너지 쪽. 근데 지금 이번에 저희가 1월부터 3월까지 중국의 모든 추정치나 데이터를 보면은 그들의 이제 이익 독식이 다시 시작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좋은 철강, 정유, 화학, 비철, 석탄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위클리 발간을 했으니까 뭐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간단한 포인트는 장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띄워놓은 장표를 좀 보여드릴게요. 올해 중국 증시에서 2022년 연간 실적 순이익 예상치를 업종별로 조금 합쳐보면 그 진한 초록색 선 후방 산업이라고 표시한 게 정유, 석탄, 비철의 전체 순이익 비중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26.7이라고 이제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게 최근에 이제 중국의 정유나 석탄, 비철 쪽에 그 에너지 소재 산업의 이익 비중입니다. 26.7이라는 비중은 사상 최고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거의 사상 최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작년에 그 한창 중국의 상품 가격 오를 때랑 더 유사한데 참고로 올해 중국이 사실 저희 예상보다 상품 가격이 지금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그건 당연한 얘기인 게 대외적으로 올라온 부분도 있고 중국 내부적으로도 상품 가격 종합지수 이런 것들이 1월부터 3월까지 대략 한 23% 이상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번 4월 말까지 있는 중국의 1분기 실적 시즌이 되면은 까면 깔수록 서프라이즈하게 나올 확률이 후방 산업 쪽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철강하고 건자재 정도를 넣으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 나올 걸로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추정치를 감안했을 때는 요런 애들이 국내에도 중국 관련주 입장에서도 조금 다시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갖고 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작년에 10월 달에 중국 그 상품 가격이 고점을 한번 형성을 하면서 국내 시클리컬도 그렇고 상품 가격 그 관련된 중국의 에너지 소재 업종들이 상당히 주가 부진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전력난하고 부동산 규제 완화 직전에 그러니까 부동산 수요에 대한 수요 절벽 이슈가 있다 보니까 괴멸식으로 같이 빠졌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각국별로 재정 정책을 쓰고 있고 중국도 지금 경기 부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아이러니하게도 후방 산업의 이익이 이런 식으로 많아지면 전방 산업이 결국에 아까 전기차도 얘기를 좀 하셨지만 수요가 결국에 못 견딘다. 그러면 결국에 후방 산업도 가격을 낮추거나 떨어져야 된다는 게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저는 이게 오히려 경기 부양책이 얘네들을 더 떠먹여주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서 2분기에 좀 더 요 후방 산업들의 이익이 전가되거나 가격 상승세가 좀 더 우위에 있을 거로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쓰는 인프라 투자나 경기 부양책들이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그 에너지 소재 쪽 산업들에 조금 더 독식을 좀 이어지게 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 제가 찾아보니까 요런 섹터들의 이익 비중이 이번 팬데믹 이후에 상당히 높아졌는데 사실 과거에 2010년부터 한 2015년 사이에 중국의 이런 산업들의 이익 비중이 한때 굉장히 높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 대비해서는 사실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번이 그 수요 사이클은 아니고 공급 사이클이긴 한데 누가 봐도 에너지나 상품 가격이 저는 일시적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앞에 제가 중국의 인플레이션 얘기를 깊게는 못 드렸는데 좀 구조적인 요인들이 이제 지역별로 있기 때문에
중국의 이 에너지나 소재, 시클리컬 섹터 혹은 여기서 조금 간접적으로 파생되는 금융이나 부동산 섹터 이런 쪽이 전체적으로 이익을 어느 정도를 더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합당한 레벨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전방 수요는 좀 힘들더라도 마진 스퀴즈가 발생을 하더라도 전반 산업들이 좀 힘든 상태로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결론적으로 2분기는 아쉽지만 중국의 소비재나 성장주 관련해서 전방 산업들은 이 원재료를 떼다 쓰는 입장에서는 까면 깔수록 마진이 더 하향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어쩔 수 없이 전체 시장적으로는 좋을 수는 있는데 후방 산업들의 이익을 좀 더 좀 높게 쳐주고 얘네들의 주가가 지수 대비 더 아웃퍼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최근에 조금 바뀐 더 생각이라서 오늘 위클리에 좀 내용으로 좀 담아봤습니다. 최근에 계속 원자재가가 오르고 있는 편이죠. 거의 대부분.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중국도 상품 가격을 하반기쯤에는 좀 통제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고요. 저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아까 미중 금융 디커플링 얘기도 드렸지만 탈글로벌화 상황에서는 이제 각 국별로 어떤 메리트가 있느냐를 봤을 때 에너지를 통제를 잘하는 나라가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중국이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올해의 경우는 하반기로 갈수록 에너지를 잘 통제하는 국가의 가능성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게 이런 섹터 좋다고 얘기해놓고서 이게 무슨 얘기가 그럴 수 있는데 올해 중국이 사실 탈탄소 전략을 조금 멈출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알고 계신 대로 뭐 상황도 여의치 않지만 원래 전인돼서부터 작년에 했던 부작용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석탄 공급도 늘리고 석탄 사용도 더 좀 완화하고 철강이나 비철 이런 쪽을 완화할 겁니다. 공급을 좀 더 풀으려고 할 텐데 옛날이었으면은 공급 풀라고 그러고 얘네 가동률 올라가면 철강이나 비철 가격 안 좋다고 하실 텐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게 저희가 상장 기업이 대형 기업들인데 지금 말씀드린 에너지 소재 기업들은 가동률 100%입니다. 더 올릴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중소업체들은 이제 더 올리라고 하겠죠. 그렇지만 이거 올려서 공급 과잉돼서 가격 내려갈 일은 저는 크지 않다고 보고 있어서 끝까지 한번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 전방산업으로 뭐 마진 걱정 지금 하고 있는데 정가를 하던 안 하던 얘네들은 가격을 계속 인상할 것 같고요. 그게 농산품 쪽에 뭐 화학 비료도 있을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더 딱딱한 쪽에서 뭐 이제 석탄이나 비철도 있을 수 있고 정유, 철강, 건자재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중국 쪽이 너무 좋아서 국내도 조금 그런 단가 인상에 대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예, 그래서 2분기에는 노골적으로 이런 그 섹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설사 유가가 더 못 가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에서 이런 쪽 섹터들이 주도해서 시장을 일단은 좀 올릴 것 같고요. 앞서서 저희 뭐 하우스의 김현수 연구원 나왔습니다만 그냥 저는 이제 탑다운 측면에서 중국 전기차나 테크나 가전이나 소비재나 이런 것들은 2분기에 락다운 이슈도 있고 기본적으로 소비 수요는 구조적으로 지금 3분기나 돼야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섹터가 본토의 경우도 실제로 이런 에너지 소재 섹터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좀 노골적으로 조금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다음 주에 중국 3월 지표가 나오는데 인프라 투자는 굉장히 세게 나올 거고요. 소매 판매는 마이너스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어쩔 수 없이 뭐 둘의 간극은 여전히 꽤나 유지될 것 같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라서 중국 관련주 중에서는 좀 노골적으로 투자재나 시클리컬 쪽 가격 쪽 인상에 좀 유리한 쪽으로 주목을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 최근의 생각입니다. 섹터는 인플레이션의 수혜를 보는 생산자 물가 인플레이션입니다. 중국은 그렇죠. 소비자 예. 물가는 아니니까. 예, PPI의 수혜 업종을 꼽아주신 것 같고 시장으로 봤을 때는 역시 홍콩보다는 본토를 좋게. 장기적으로 본토인데요. 이제 홍콩의 경우는 워낙 멀티플 밸류에이션이 많이 빠져서 네. 지금 류호 부총리가 하는 조목조목의 이런 조치들만 나오고 뭐 미국장에서 이렇게 ADR만 좀 움직여줘도 밸류에이션에 움직이는 거니까 네. 하단을 좀 높이면서 변동성 크겠지만 하단은 계속 높일 것 같고요. 지금은 본토 홍콩이 누가 더 유리하고 그런 국면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가격이 워낙 많이. 지수 하단 구축하면서 양시장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올리는 쪽이 더 중요할 것 같고 네. 락다운의 피해가 큰 쪽은 홍콩 시가총액이 그 종목들이 많기는 한데 이미 그 홍콩 시장의 추정치는 다 빠졌습니다. 거의. 네, 그래서 본토가 오히려 성장주들은 본토 쪽에서 오히려 더 추정치가 하향될 여지가 있고 본토는 조금 성장주보단 시클리컬이고 홍콩 시장은 차분하게 조금씩 더 하단 높이면서 오른다는 게 일단 저희 4월에 대한 생각입니다. 향생테크 조금 더 기다려도 된다는 얘기죠. 지금은 어차피
변동 안 아직 하실 거잖아요. 멀었다면서 뭘 그렇게 네, 자꾸 어제 기다리시면 물어보세요. 되지 않을까요? 네. 아니 저만 많은 게 아니에요. 아, 우리 네, 좀 시청자분도 아까 항생테크 많이 얘기하시네. 네. 지금 뭐 유럽 시장 개장했고 그다음에 그 원자재 시장 보니까 다 올랐네요. 또 WTI가 102달러. 그렇지. 네. 잘 그리고 안 구리 빠질 거야 이게. 가격도 2%. 그 공유도 많이 오르네요. 미국 소맥도 2% 올랐고, 네, 그 팔라디움 1.1, 알루미늄 1.9, 아연 1.7, 니켈 2.47 다 모두 오르고 있고요. 유럽 시장은 강보합에서 시작했다가 좀 헷갈립니다. 독일은 조금 빠졌고요. 프랑스는 0.1% 올랐고 이탈리아는 0.3% 빠지면서 가고 있고 일단 그 미국 주가 선물들은 대체적으로 뭐 크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크게 네. 나쁘지는 않은데 앞서 저희 방송 시작했을 때보다는 상승폭이 약간 둔화되는 흐름들이 선물 시장에서 좀 보이기는 하네요. 네. 실시간 해외 시장 모니터링까지 감사했고요. 일단 우리 김경환 연구원님은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